안녕하십니까. 이번 25년 2회차 고졸 검정고시 도덕 해설을 맡은 장현영입니다. 사회 과목에 이어서 또 이렇게 뵙게 됩니다. 시험 잘 보셨는지 모르겠고요. 저와 함께 빠르게 이번 시험에 어떤 중요한 점들이 있었고 향후의 시험에서 어떤 부분이 출제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가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1번 문제는 워낙 쉬운 문제여서 굳이 따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실천윤리 분야로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 하나만 말씀을 좀 드리자면 실천윤리라고 얘기를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문제 해결. 자,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연구하는 윤리 분야를 실천윤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사생활 침해, 저작권 침해, 사이버 폭력, 해킹과 바이러스 유포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실천윤리 분야를 찾으래요. 그러면 정보윤리, 생명윤리, 평화윤리, 환경윤리 중에서는 정보윤리가 가장 적절하겠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됩니다. 만약에 생명윤리가 적절하려면 인공임신 중절이라든지 아니면 안락사 혹은 유전자 치료, 뇌사 관련된 문제가 나와야 돼요. 평화윤리는 통일이라든지 아니면 국제관계 관련된 내용이 나와야 됩니다. 환경윤리라면 이제 자연과 인간의 관계,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 이런 것들이 나와야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2번 문제. 자, 다음 퀴즈에 대한 정답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시오. 자, 요건 중요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동양윤리 관련된 내용이고요. 동양윤리 관련해서 특히 불교라고 이제 제시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을 보셨을 때 불교 관련된 내용은 2번 보살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당연히 2번 보살이 될 텐데 내용을 보시면 이상적 인간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이상적 인간은 매우 중요하죠. 1번, 2번, 3번, 4번에서 전부 다 이상적 인간을 얘기하고 있는데 도덕 과목에서 이상적 인간을 자주 물어봅니다. 여기에서는 불교의 이상적 인간을 찾으시면 돼요. 자, 위로는 진리를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구제한다. 중간자에 해당하고 자비를 실천하는 불교에서 얘기하는 사랑을 강조하는 이상적 인간은 보살이 되겠습니다. 자, 군자의 경우에는 유학에서 얘기하는 이상적 인간이 되겠고요. 진인은 도가에서 얘기하는 이상적인 인간. 대장부 또한 유학에서 얘기하는 이상적 인간입니다. 대장부라고도 얘기하고 대인 혹은 성인이라고도 표현을 해줍니다. 쉬운 문제이긴 했는데 이상적 인간은 자주 물어보고 특히 동양 사상에서 많이 언급이 되기 때문에 어떤 사상에서 어떤 인간상을 얘기를 하는지를 잘 구별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 문제인데 자, 3번 문제의 경우에는 이제 윤리학의 분류 관련해서 출제가 됐어요. 윤리학의 분류 관련한 문제는 항상 지금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고 자, 기억의 윤리학과 관련된 걸 찾으래요. 자, 언어의 의미, 논리적 타당성, 의미 분석을 하고 있고 자, 좋음과 옳음이라는 용어의 의미가 무엇인가 마찬가지로 이제 언어의 의미를 분석하겠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논리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것이냐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거예요. 의미론적 분석이나 논리론적 분석 혹은 인식론적 분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건 당연히 분석이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분석을 중심으로 하는 윤리학을 우리가 메타윤리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메타윤리학이 될 텐데 자,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메타윤리학은 분석윤리학이지만 자, 뭐를 분석하지는 않느냐? 현실 문제를 분석하지는 않아요. 분석이라는 말이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메타윤리학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현실 문제를 분석해서 문제 해결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규범윤리학이나 실천윤리학으로 가셔야 됩니다. 여기에서는 언어의 논리적 분석, 의미 분석이라고 했기 때문에 메타윤리학으로 가주시면 돼요. 자, 만약에 기술윤리학이다. 기술윤리학이라면 묘사, 서술 혹은 설명이라는 표현이 나와야 됩니다. 자, 규범윤리학이라면 이론적인 측면과 실천적인 측면 두 가지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 이게 규범윤리의 특징이겠죠. 자, 4번의 신경윤리학은 도덕에 대한 과학적 접근 중에 하나가 이제 신경윤리학이 되겠습니다. 이 윤리학을 분류하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출제되고 있고 향후에도 이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각 윤리학의 특징들을 잘 숙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4번 문제. 중요한 게 나왔죠. 유학이에요. 자, 유학은 한 문제 정도는 꼭 언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제 자체가 워낙 여러 군데랑 엮일 수 있는 사상이기 때문에 유교는 잘 숙지를 하셔야겠고요. 별표 하나 치겠습니다. 아까 위에서는 불교 관련된 내용이 나왔죠. 이번에는 유교 관련된 내용. 자, 유교의 표시를 하나 해주시고, 자, 그러면 기억에 좌망심제. 좌망과 심제는 어디에서 얘기하냐? 도가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기억은 빼주셔야 되겠고, 자, 니은 대동사회를 이상사회로 제시한다. 자, 대동사회는 중요하죠. 유학의 이상적인 사회, 도덕적인 사회를 얘기를 합니다. 그럼 니은은 적절하겠고요. 자, 디귿 누구나 불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자, 불성은 부처가 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 내지는 부처가 될 수 있는 본성을 불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니까 이건 불교에서 얘기를 할 거예요. 빼주셔야 됩니다. 자, 리을 성인 군자를 이상적 인간상으로 제시했다. 우리 아까 위에 이상적 인간, 불교의 이상적 인간 문제에서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성인과 군자는 유학에서 얘기하는 이상적 인간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교 관련된 니은과 리을이 정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자, 각 사상의 핵심적인 키워드를 잘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깊은 의미까지는 잘 물어보지 않아요. 대신 어떤 사상과 관련된 내용들을 구별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 위주로 숙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5번 문제입니다. 아, 또 중요한 게 나왔죠. 도덕을 하신다면 반드시 아셔야 되는 내용이 나왔어요. 자, 이건 별표를 2개 치겠습니다. 뭐 3개도 적지 않아요. 자, 보시면은 일단 그림이 나와 있는데 그림도 한번 잘 봐주시고요. 딱 이렇게 생기셨어요. 자, 의무론이라는 말이 나왔고요. 그 다음 정언명명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 선의지에서 비롯된 행위만이 도덕적 가치를 가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동기가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행위를 통해서 어떤 결과 혹은 어떤 유용성이 창출되었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생각했을 때는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느냐, 그 이유나 동기에 따라서 도덕성이 결정된다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자, 정언명명 보셔도 되고 아니면 의무론 보셔도 되고 아니면 그림을 보셔도 되는데 이 사람은 칸트죠. 당연히 칸트는 도덕에서 항상 나오는 인물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를 해주셔야 돼요. 특히 정언명명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나머지 밀, 홉스, 테일러가 있는데 다 중요하게 이제 언급되는 사람들이죠. 자, 밀의 경우에는 공리주의예요. 공리주의인데 특히나 질적 공리주의, 그러니까 양적 차이보다는 질적 차이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밀이죠. 홉스의 경우에는 사회계약론. 특히 자연 상태를 만인에 대한 투쟁이다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홉스입니다. 자, 테일러의 경우에는 생명 중심주의.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 식물까지도 존중의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테일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 했는지까지는 모르셔도 되지만 적어도 이제 특징적인, 핵심적인 내용들은 확실하게 알아주셔야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6번 문제. 교사의 질문에 적절하지 않은 대답을 한 학생은 누구인가요? 자, 이건 뭐 쉬운 문제죠. 단지 도덕 과목에서 이런 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옳지 않은, 부적절한, 부정이라는 말이 나오면 항상 표시를 하고 푸셨으면 좋겠어요. 시험장에 가시면은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긴장해서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표시를 하고 푸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평화 통일과 관련된 내용인데 적절하지 않은 대답을 하는 학생을 찾으래요. 자, 학생 1의 경우에는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해야 된다. 적절하겠죠? 자, 학생 2는 남북한이 상호 존중의 태도 지녀야 될 겁니다. 자, 학생 3이 군사적 안보를 포기하고 단절해야 된다라고 하면 경쟁이 너무 심화되겠죠. 평화 통일이랑은 거리가 너무 멀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3번 학생 3이 적절하지 않은 말을 했고요. 자, 학생 4는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교류를 해야겠죠. 각자의 격차를 줄여야겠죠. 이해를 해줘야겠죠. 평화 통일을 위해 필요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7번 문제. 아, 중요하네요. 노직이 나왔어요. 사실 노직은
롤스에 비해서는 그렇게 출제 빈도가 많지는 않지만 노직은 항상 롤스랑 좀 비교를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중요하니까 여기 표시 하나 할게요. 별표 하나 더 달아도 충분할 것 같아요. 노직. 자, 노직은 항상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냐? 롤스와 비교하셔야 됩니다. 롤스도 노직이랑 비교를 하셔야 되고요. 노직도 롤스랑 비교하셔야 됩니다. 문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롤스랑 비교하는 내용이 꽤 중요한 힌트로 나왔어요. 자, 보시면은 노직인데 정의의 원칙을 묻고 있어요. 이 말이 중요해요. 정의의 원칙. 자, 도덕 과목에서 정의의 원칙을 얘기하는 사람은 둘이 있습니다. 한 명은 노직이고요. 다른 하나는 롤스예요. 롤스인데, 자, 노직의 경우에는 정의 원칙으로 뭘 제시를 하느냐? 노직은 취득, 이전, 그리고 교정의 원칙을 제시를 해줍니다. 자, 그런데 롤스의 경우에는 평등한 자유, 차등의 원칙, 그리고 기회균등의 원칙. 요 세 가지를 제시한 사람이 롤스죠. 그래서 선지를 보셨을 때 1번의 교정의 원칙, 2번의 이전의 원칙이 나왔어요. 그러면 노직이 얘기하는 거니까 교정의 원칙과 이전의 원칙은 노직이 얘기한 게 맞습니다. 3번의 자유의 원칙과 차등의 원칙은 둘 다 롤스가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이미 문제에서 노직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3번과 4번은 빼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1번과 2번으로 좁히신 다음에 보셔야 되는데, 자, 내용을 보시면 취득 및 양도의 과정에서 부정의로 인해 현재 소유 상태가 발생했다면 바로 잡아야 된다. 자, 여기서 양도라는 말이 나왔는데 양도를 다르게 이전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취득과 이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부정의하다면 바로 잡아야 된다. 자, 이 바로 잡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교정의 원칙이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설명한 건 이전이 아니고 교정의 원칙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될 텐데, 자, 이 문제를 보셨을 때 노직과 롤스가 각각 정의 원칙을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잘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워낙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잘 숙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8번 문제. 자, 가에 들어갈 용어로 가장 적절한 것을 찾아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게 조금 낯서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의외로 이걸 좀 어려워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가 조금 주의하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체크를 하나 달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첫 번째 내용 자체는 그렇게 낯선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돌봄, 공감, 책임, 타인과의 관계, 상황과 특수성을 고려한 윤리적 판단. 자, 대표 인물이 낯설어요. 길리건, 나딩스 이렇게 있거든요. 저는 이제 학원에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학원에서 이제 기출 해설 풀이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옛날에 이 문제가 나왔었어요. 옛날에 이 문제가 나와서 제가 좀 불안이 많다 보니 시험 관련해서 불안이 많다 보니까 학생들한테 이거 나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혹시 모르니까 알아는 둬. 길리건, 나딩스 이 사람들은 배려윤리라는 거랑 관련된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도 덕윤리처럼 구체적인 상황과 맥락에 따른 판단을 강조해. 근데 아마 안 나오지 않을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알려는 줄게 라고 했는데 이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요즘 출제 경향이 과거에 나왔고 한동안 안 나왔던 걸 한 번씩 이렇게 던지는 식으로 출제를 합니다. 뭐 물론 공부를 충실히 하셨으면 충분히 잘 판단하실 수 있는 내용이었는데 좀 낯서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언급을 해드립니다.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느냐. 자, 의무론, 공리주의, 덕윤리 이렇게 세 개는 우리가 이미 충분히 숙지를 해놨어요. 자, 만약에 의무론이라면 대표적으로 칸트가 언급이 될 겁니다. 덕윤리라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혹은 맥킨타이어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언급이 될 거예요. 공리주의라면 벤담, 밀, 싱어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언급이 될 겁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가 하나도 안 나왔죠. 하나도 안 나왔고, 만약에 의무론이라면 의무에 따라 행동해라, 보편법칙에 따라 행동해라, 정언명령에 따라 행동해라 이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공리주의라면 유용성의 원리에 따라 행동하라고 할 것이고, 덕윤리는 좀 헷갈려졌을 수 있어요. 요 얘기. 상황과 특수성을 고려한 윤리적 판단. 상황에 따라 행동해라 라는 얘기는 덕윤리도 똑같이 하기 때문에.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도 맥킨타이어도 나오지 않았죠. 그러니까 요거는 배려윤리예요. 정답은 4번 배려윤리가 될 텐데, 자, 배려윤리는 특히나 여성적 특성을 강조하는 윤리적 입장을 배려윤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성적 특성이라는 건 이제 공감, 배려, 이해 같은 부분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의나 권리적인 부분보다는 이제 공감, 타인과의 관계, 그다음 맥락에 따른 사고,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게 배려윤리고요. 대표적인 인물로는 길리건과 나딩스가 있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번씩 나오게 되면 앞으로도 다시 나올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잘 숙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9번. 자, 시민 불복종의 정당화 조건을 보기에서 고른 것을 찾으시오. 사회든 도덕이든 시민 불복종은 항상 꼬박꼬박 출제되고 있으니 잘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사회 과목에서는 사례를 물었어요. 근데 이번에 도덕에서는 정당화 조건을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정당화 조건이 이제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정당화 조건 잘 숙지를 하셔야 되겠고요. 자, 바로 보시면, 자, 기억 공개적으로 해야 된다. 공개성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적절하죠. 불복종의 조건으로 공개성이 들어가니까. 자, 니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된다. 말 그대로 최후의 수단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죠. 바로 불복종을 하면 안 되니까. 자, 그 다음 디귿 법체계 전체에 항거해야 된다. 전체에 항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에 부정의한 법에 저항하는 것. 이게 불복종이죠. 전체 체제를 무너뜨리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불복종은 체제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기억을 잘 해주셔야 되겠고. 자, 리을 사적 이익 추구를 목적으로 해야 된다. 사적 이익 추구가 아니고 공익 추구가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디귿카 리을을 빼주셔야 되니까 기억 니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불복종의 정당화 조건은 늘 물어보고 있어요. 사회에서도 물어보고 도덕에서도 물어보니까 반드시 숙지를 해주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10번 문제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자연관으로 가장 적절한 것. 자, 자연관 문제가 나왔죠. 자연관 문제는 도덕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난이도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자연관 문제는 별표를 2개를 쳐주시고, 자연관은 이렇게 4가지, 인간 중심, 동물 중심, 생명 중심, 생태 중심,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럼 구별을 하셔야겠죠. 모든 생명체가 지위를 가진다. 다르게 얘기하면 존중의 대상이다. 자, 생명이 있다면 존중의 대상이다. 그 외에 다른 조건은 필요하지가 않다. 대표적인 사상가로는 슈바이처 그리고 테일러가 있다. 자, 아까 테일러 말씀드렸죠. 생명 중심주의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자, 한계점은 생태계 전체를 도덕적으로 고려하지 못한다. 자, 이거는 출제하는 사람이 친절한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생태계 전체를 도덕적으로 고려한다면 생태 중심주의인데, 생태 중심주의가 아니라는 거죠. 생태 중심주의가 아니고 생명까지만 존중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답은 3번 생명 중심주의가 될 겁니다. 인간 중심주의의 대표적인 인물로는 베이컨, 데카르트, 칸트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동물 중심주의는 싱어와 레건 요 둘 정도가 있겠죠. 그 다음에 생태 중심주의는 레오폴드 이 정도가 있겠습니다. 특히 생태 중심주의는 전체 생태계가 존중의 대상이다. 무생물을 포함한 전체 생태계가 존중의 대상이다 라고 얘기하는 입장이라는 거, 그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1번이에요. 가나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마찬가지 적절하지 않은 이라고 나와 있고요. 자, 찬성 반대만 확실하게 이제 구별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이번에는 뇌사 관련해서 찬성 반대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뇌사뿐만이 아니고 생명윤리 관련해서는 주로 찬성 입장은 자유나 선택 혹은 유용성의 관점에서 이제 찬성하는 케이스가 많고요. 반대하는 쪽에서는 이제 생명이라든지 아니면 인간 존중의 관점에서 이제 반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보시고 찬성 입장에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 반대 입장에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 그것만 구별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1번에 가래에 들어갈 말,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효율을 얘기하니까 찬성 입장에 적절해요. 자, 2번 다른 환자의 생명을 구하거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 생명을 구한다, 질병을 치료한다. 효율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적절하고요. 자, 3번 뇌사 판정의 오류로 인해 인간 존엄성이 훼손될 수 있다. 인간 존엄, 인간 존중의 측면에서 반대하니까 적절하죠. 자, 4번에 장기적인 연명 치료로 인한 가족의 부담을 줄일 수가 있다. 자, 가족의 부담을 줄인다. 이건 유용성의 측면에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이건 반대하는 입장에 들어가면 안 돼요. 적절하지 않은 건 4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찬반의 적절한 내용을 물어본다면 선지만 제대로 잘 보시고 확실하게 실수만 하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12번. 자, 의미를 묻는 문제예요. 의미를 묻는 문제니까 쉬운 문제입니다. 자,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용어는 뭐냐? 성 자체를 매매하거나 소비 욕구를 자극하는 데 이용하는 등 성을 상업적 수단으로 취급하는 행위래요. 성을 이용해서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를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을 성상품화라고 얘기를 해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뭐 굳이 설명할 필요 없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13번 기억에 들어갈 용어로 가장 적절한 것을 찾아보시오. 얘는 중요하죠. 앞에서 이제 자연관 문제가 있었는데 자연관 문제가 사실 2개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3번은 중요하니까 표시 하나 하고, 자, 레건이랍니다. 자, 레건은 동물 중심주의에 해당하는 사람이에요. 아까 동물 중심주의에는 싱어랑 레건 2사람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일부 동물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 즉 믿음 욕구, 자각 등을 가진 기억이므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레건이 얘기하는 동물을 레건은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삶의 주체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도덕적 주체는 아니에요. 동물에게 도덕적 능력은 없으니까. 도덕적 주체는 항상 인간입니다. 그런데 동물은 도덕적 판단은 불가능할지라도 자기의 삶을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의 삶도 존중의 대상이어야 한다라는 게 레건의 입장이고, 그래서 레건이 동물중심주의입니다. 정답은 1번 삶의 주체가 되겠고요. 자, 나머지를 조금 얘기를 하자면 기계적 존재다. 동물을 기계적 존재로 보는 사람은 데카르트예요. 인간 중심주의에 해당하는 사람이죠. 자, 그 다음 수단적 존재다. 마찬가지 인간 중심주의에서 얘기를 합니다. 자, 이성적 주체다는 인간만 해당합니다. 이성적 주체는 인간만 해당해요. 그거는 동물 중심주의든 생명 중심주의든 생태 중심주의든 다 동일합니다. 기억을 하시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14번. 그대로 별표 두면 되겠네요. 공리주의 사상가 벤담이니까 당연히 중요합니다. 자, 공리주의 문제는 의무론이 매번 나오는 거랑 똑같이 공리주의 문제는 한 문제는 항상 고정으로 출제가 돼요. 그래서 공리주의를 잘 기억하셔야 되겠고, 자, 벤담입니다. 근데 벤담에서는 조금 주의하셔야 될 거, 이 사람은 양적 공리주의에 해당하는 사람이라 뭐를 얘기하지 않느냐? 질적 차이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다. 이걸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옳게 짝지어진 거, A, B에 들어갈 대답으로 옳게 짝지어진 걸 찾으라고 해요. 자, 첫 번째 질문. 모든 쾌락은 양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가? 양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벤담은 뭘 제시하냐? 쾌락 계산법을 제시해주는 사람이에요. 옛날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쾌락을 양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자, 두 번째, 최대다수 최대 행복의 원리. 이걸 얘기하는 사람이 벤담이잖아요. 이걸 다르게 유용성의 원리라고 얘기를 하죠. 모든 공리주의자들은 유용성의 원리 혹은 최대다수 최대 행복의 원리를 따라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A와 B 모두 예에 해당하는 말이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공리주의 문제는 필수예요. 칸트가 필수인 것처럼 공리주의가 필수니까 잘 기억하시길. 자, 15번입니다. 하버마스 담론윤리 관련해서 나왔는데 내용 자체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유형이 약간 까다로울 수 있어요. 자, 특히 이 유형은 채점, 점수 매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점수에 대해서 제대로 판단할 수 있어야지만 정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란 말이죠. 자, 하버마스의 담론윤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담론윤리는 대화,
토론을 통한 평화적인 해결을 추구하는 게 담론윤리의 핵심이에요. 당연히 소통을 강조하겠죠. 자유로운 대화, 그리고 자유로운 비판, 이런 것들을 허용하는 게 담론윤리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자, 첫 번째, 자유로운 비판을 허용해야 되는가? 해야 돼요. 만약에 전문가만 비판을 할 수 있고 혹은 특정한 지위나 특정한 자격을 갖춰야만 비판할 수 있다면 그건 자유로운 대화나 토론이라고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자유로운 비판은 허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예라고 대답을 했죠. 자, 두 번째, 대화에 참여는 평등해야 되는가? 평등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담론에 참여하고 싶은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전문가만 참여하거나 혹은 특정한 권력 있는 사람만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시민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담론이기 때문에 시민 누구나 담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예라고 해야 되는데 학생은 아니오라고 대답을 했어요. 적절하지가 않겠죠. 자, 두 번째, 의사소통의 과정은 합리적이어야 하는가? 하버마스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합리적인 의사소통입니다. 의사소통 과정은 합리적인 과정과 절차, 근거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당연히 의사소통의 과정은 합리적이어야 해요. 그래서 학생도 적절하게 대답을 했죠. 그러면 맞는 것에 대해서 1점씩 부여를 하니까 우리는 두 개가 맞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2점이 돼야 되겠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채점하는 문제가 요즘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채점하는 문제는 내용도 아셔야 되고 여기 문제에 표시됐던 거에 따라서 1점인지 0점인지 총 합의 점수가 얼마인지를 계산하실 수 있어야 된다.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를 풀 때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6번. 성찰이 필요한 이유로 적절하지 않은 것. 쉬운 게 나왔네요. 성찰 문제니까. 단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성찰이라고 얘기를 하면 항상 반성인데 자, 반성은 항상 개선과 실천을 목적으로 합니다.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의 부족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내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실제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 필요한 게 성찰과 반성이에요. 그러면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올바른 가치관과 인격 형성 필요하죠. 두 번째,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하고요. 자, 3번, 유행이나 사회적 분위기에 동조하며 살기가 아니라 주체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3번이 적절하겠죠. 자, 4번, 더 나은 삶을 위해 삶의 의미를 재정립하고 더 나은 삶, 개선되고 실천하기 위해 필요하다. 쉬운 문제였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17번. 자, 표에서 죽음에 대한 장자의 관점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체크 표시한 학생은 누구인가요? 자, 죽음관 문제인데 일반적으로 죽음관 문제는 죽음이 정답이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사상과 관련해서 옳은 내용을 골라라. 해당하는 사상가가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난이도가 약간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중요해서 발표를 하나 할게요. 자, 특히 장자는 도가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사람이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업에 따라서 윤회하는 것이다. 이건 불교에서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도가 관점에선 적절하지 않아요. 자, 두 번째, 사계절의 운행과 같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도가가 강조하는 게 뭡니까? 무위자연. 자, 무위자연은 자연의 이치에 순응하라는 얘기예요. 당연히 도가는 자연의 이치를 강조하니까 들어가야겠죠. 적절합니다. 자, 세 번째, 영원불변한 이데아. 자, 이데아 얘기는 누가 한다? 플라톤이 해요. 플라톤만 해요.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만 옳다라고 표시를 해야 되니 B가 정답이겠죠.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18번. 자, 국제관계를 바라보는 가나의 관점이 옳게 짝지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자, 국제관계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국제관계라고 얘기를 하면 무엇보다도 정답은 둘 중 하나예요. 이런 식으로 짝지어지는 문제가 나오는데 국제관계는 항상 두 가지입니다. 현실주의냐 이상주의냐 그걸 구별하시면 문제는 다 푼 거나 다름이 없어요. 자, 가를 보시면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힘의 논리에 따라 움직입니다. 힘의 논리를 얘기하니까 얘는 현실주의가 될 거예요. 자, 나를 보시면 국제법이나 국제규범으로 평화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평화적인 수단으로도 평화가 실현 가능합니다. 이상적인 관점이죠. 자, 그래서 가는 현실주의, 나는 이상주의가 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거는 4번.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19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용어는 무엇인가? 자, 쉬워요. 자, 사회에서도 다문화 정책 관련해서 내용을 숙지하셨을 수도 있고 도덕에서도 이제 다문화 정책 관련해서 내용이 나오니까요. 잘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다양한 채소와 과일이 다양한 것이 특성을 유지하며 다양한 문화가 대등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요거를 다문화주의라고 합니다. 자, 이 다문화주의와 관련된 내용으로 뭐가 있느냐? 샐러드볼 모형이 있어요.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나머지가 정답이 되려면 자, 동아주의는 용광로 이론이에요. 용광로 이론이 돼야 되겠고 국수대전 모형은 문화다원주의가 돼야 됩니다. 자, 자문화 중심주의는 문화의 태도죠. 요거는 다문화 정책이랑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20번입니다.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찾으래요. 자, 지금 여기에서 공자가 나왔고 순자가 나와요. 그리고 첫 번째에 각자 자신의 이름에 걸맞게 직분을 수행해야 된다. 자, 이걸 정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정명이라는 건 지위와 역할이 일치해야 된다. 네가 특정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면 그 역할에 충실해야 된다. 각각 분업해서 그 역할에 충실할 것. 그렇다면 사회 전체가 조화를 이룰 것이다. 라는 게 공자의 정명 사상이죠. 자, 순자가 나왔는데 순자도 이제 직업윤리에서 이제 언급이 돼요. 순자도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직업을 분업해서 역할에 충실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대신 순자는 뭘 강조하느냐? 예에 따라서 어떤 특정한 기준과 규칙에 따라서 각자의 역할에 충실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자기 직분을 충실히 한다면 천하가 태평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직업을 통한 뭘 강조하느냐? 분업, 특히나 정명, 유학에선 정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뭐라고 하느냐? 사회적 역할 분담을 강조한다. 이게 정명이고 이게 분업이에요. 유학적 관점에서 얘기하면 이게 정명이고 이게 분업입니다. 둘 다 유학자죠. 공자가 특히 정명을 얘기하니까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번의 무의자연은 노자, 특히 도가 사상가 중에서도 노자가 얘기를 하고요. 역성혁명은 유학자 중에서도 맹자가 얘기를 합니다. 맹자가 만약에 나왔다면 항산항심, 경제적 안정, 경제적 안정의 보장 이런 얘기가 했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21번. 다음 중 사회 갈등 해결을 위한 자세로 적절하지 않은 것. 마찬가지 적절하지 않은 걸 물어보고 있고요. 주제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갈등 해결이래요. 자, 그러면 갈등 해결은 부딪히는 거니까 부딪히는 걸 최대한 평화적이고 발전적인 방식으로 이제 해결을 해줘야겠죠. 자, 그런데 1번에 갈등은 나쁜 것이므로 무조건 회피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갈등은 발생할 수밖에 없죠. 사회는 모든 사람들, 타인들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내 입장과 다른 사람의 입장이 다를 수도 있고 그에 따라 충돌이나 다툼이 발생하는 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갈등을 무조건 회피하기만 한다면 더 이상의 문제 인식이나 그걸 통한 발전도 불가능하겠죠. 그러니까 무조건적 회피는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돼요. 나머지 가치를 존중한다, 대화에 임한다, 상호소통해야 된다, 절차를 중시한다, 다른 것을 틀린 것으로 인식하는 태도에서 벗어난다. 특히 이거 다른 것과 틀린 것 이 두 개는 다른 거죠. 다른 겁니다. 다른 건 말 그대로 차이예요. 차이. 근데 틀린 건 나는 맞는데 너는 틀리다. 그러니까 나는 옳지만 너는 글렀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과 틀린 것은 구별해야 됩니다. 완전히 다르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22번. 다음에 해당하는 사상가는 누구인가요? 자, 좀 새로워요. 주제 자체는 새롭지 않은데 출제된 사상가가 새로워요. 자, 내용 보시면 계약의 기초에서 사회계약의 기초에서 살인자를 사회 구성원이 아니라고 간주하고 사회 방위론의 입장에서 사형제를 찬성한다. 사실 이것만 보셔도 문제의 정답은 나옵니다. 사회계약을 보셔도 되고요. 사형제에 찬성하는 사람을 보셔도 돼요. 사형제에 찬성하는 사람으로는 칸트 그리고 루소. 자, 요 둘이 있어요. 그죠? 근데 지금 1, 2, 3, 4에서 칸트는 보이지가 않고 루소가 보이네요. 자, 만약에 사형에 반대한다 라는 얘기가 나오면 이건 베카리아일 거예요. 근데 여기는 명확하게 사형에 찬성한다고 얘기를 했고 계약의 근거에서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사회계약론자들은 3명.
록스, 로크, 루소 이렇게 세 명이에요. 이 중에서도 형벌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언급되는 사람은 루소밖에 없기 때문에 정답은 2번 루소가 되겠습니다. 자, 갈퉁의 경우에는 평화 얘기하는 사람이죠. 소극적 평화, 적극적 평화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고, 베카리아는 공리주의적 관점, 그리고 계약론의 관점에서 종신노역형을 도입하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사형에 반대하고 종신노역형을 도입하자고 하고, 요나스는 책임윤리입니다. 책임을 강조하는 사람이겠죠, 당연히. 자, 여기 나온 사람들 모두 중요한 사람들이고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잘 숙지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23번. 주제는 꼬박꼬박 나오는 건데 난이도는 쉽게 출제가 됐습니다. 자, 보시면은 예술과 도덕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두 개죠. 예술 지상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냐, 아니면 도덕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이냐, 이 얘기거든요. 자, 만약에 예술을 강조한다면 예술 지상주의가 될 것이고, 도덕을 강조하면 도덕주의가 되겠죠. 자,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친구가 예술의 목적은 도덕이 아닌 미적 가치 구현에 있습니다 라고 했으니 이 친구는 예술을 강조하는 사람일 거예요. 자, 그런데 아니다, 예술은 도덕과 깊은 관련이 있다, 그러면 이 친구는 도덕주의의 관점에서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도덕주의와 관련된 걸 찾아야 됩니다. 자, 1번에 예술은 윤리적 평가에서 자유로워야 된다. 당연히 도덕주의 관점에 적절하지 않아요. 자, 두 번째, 자, 예술은 올바른 품성 함양에 도움이 되어야 된다. 자, 도덕주의에서 제일 강조하는 게 교훈, 품성 함양, 긍정적 영향을 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2번이 적절하겠죠? 자, 3번 어떠한 규제와 간섭도 반대해야 됩니다. 이것도 예술 지상주의에서 얘기를 할 거고요. 4번에 사회적 모순을 반드시 지적할 필요는 없다. 사회에 기여할 필요가 굳이 없다. 예술은 아름다움만 추구하면 된다라는 입장이니까 얘도 예술 지상주의입니다. 도덕주의는 참여 예술을 강조해요. 사회에 참여하고 기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답은 2번이 될게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24번. 다음에 해당하는 개념은 무엇인가? 사회도 나오고 도덕에도 나오죠. 자, 소비자가 도덕적 신념과 가치 판단에 따라 특히 환경, 인권을 고려해서 소비하는 행위이다. 그러면 나만의 이익을 염두에 두고 나의 경제적 이익을 최우선에 두는 것이 아니고 윤리적 가치에 입각해서 소비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정답은 윤리적 소비가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윤리적 소비가 될 겁니다. 자, 과시적 소비는 배블런 효과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합리적 소비는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자, 최소 비용, 최대 편익. 그러니까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소비를 합리적 소비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는 경제적 이익보다 윤리적 가치의 실현을 강조하기 때문에 윤리적 소비가 되겠습니다. 자, 윤리적 소비의 대표적인 예시 두 가지. 공정무역과 로컬 푸드 운동. 이거 말고도 뭐 공정여행이라든지 많아요. 대표적으로 두 개 정도는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다. 자, 마지막 25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서술형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인데, 자, 밑줄 친 기억 리을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옳지 않은을 찾으래요. 자, 문제를 보면 현대 환경 문제의 특징을 서술해라. 자, 오늘날 환경 문제는 국경을 초월하는 전 지구적 문제가 맞죠? 전 지구적 문제예요. 자, 따라서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가리기 어려워요. 누가 얼만큼 책임져야 되는지가 모호합니다. 그죠? 자, 명확히 가리기가 어려워요. 자, 디귿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위협하기도 해요. 너무 덥잖아요. 사막이 되고 있어. 더워서 사람이 죽고 있어. 당연히 심각한 생존 문제를 위협하죠. 자, 그러나 모든 환경 문제는 일시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쉽게 회복이 가능하냐? 절대로 그렇지가 않죠. 만약에 이게 가능했다면 우리는 이런 무더위에 시달릴 이유가 없어요. 그죠? 너무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오래 걸리고 쉽게 회복되지도 않기 때문에 매우 힘든 문제가 되겠죠. 정답은 리을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도덕 문제 쭉 살펴보셨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기출 항상 잘 보셔야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앞으로의 시험에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더위에 건강 항상 챙기시고요. 감사합니다.